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동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동기부여는 지나가겠습니다. 앞서 화성 탐사객 공교롭게 마rs죠. 마rs나 이 마rs는 같은 마rs인데 이제 화성 탐사객 잘 들었습니다. 화성 탐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 인류의 또 다른 새로운 개척지를 또 다른 신대륙을 개척하는 프로젝트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태양계 내 우주 공간만 하더라도 우리에겐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태양만 해도 우리 지구촌에서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지구촌에 인류가 정착하지 않고 조금 태양 좀 가까이 했다거나 아니면 지구에서 조금 먼 목성, 토성 쪽에 정착을 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죠. 마치 그 난로에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 난로에 아주 떨어져서 사는 사람하고 타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겠죠. 그만큼 지구촌은 인류가 사는데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익이 인공우주물체, 인공위성이야 우리 생활에 윤택함을 제공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미르 러시아 것도 있었고 지금 ISS 국제우주정거장도 한 2년 정도 더 쓴다고 하고요. 중국의 테너도 얼마 전에 메인 모듈이 올라갔죠. 그래서 2년 후면은 우주정거장을 또 가지겠다. 이 모든 것이 지상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미세중력이나 무중력 상태에서의 많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생명과학 쪽이라든지 재료과학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더구나 아까 화성 탐사같이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터미널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나 나사에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간단히 원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지구고요. 지구에서 한 35786인데 한 36,000km 고도 위쪽으로 우주 정거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교롭게 이게 정지 궤도란 것이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나 지구나 같이 도니까 같이 돌 때 우주 정거장에서 큰 아주 센 테드 밧줄을 하나 내리는 거죠. 끝까지 내려서 어디까지? 지구까지 내려서 지구에 잡아맨다는 거죠. 바다 쪽에 어디 건물에 매겠죠. 그렇게 되면 이 우주 정거장과 지구가 같이 돈다 그랬으니까 이 테드가 유지된 대로 여기 승강기를 매달면 여기 사람도 올려도 되고 위성도 올려도 되고 갖가지 다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우주 왕복선, 우주 화물선, 우주 발사체 이런 게 대체가 되는 미래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2050년, 90년이면 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줄이 느슨하게 늘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텐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법이 정지궤도 위쪽으로 한 10만 킬로까지 줄을 더 연장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게 인장력이라 그러잖아요. 텐션이 유지가 돼서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제 줄이 좀 팽팽해지니까 그런 임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물론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우주 로켓으로 사람 옮기고 물건 옮기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와중에 너무 시간이 길면 200km/h로 가는 속도라면 한 일주일 정도 우주 정거장까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방사선 피폭우려도 있고, 또 가다가 잘못하면 위성 잔해물에 또 충돌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 식민지입니다. 옛날에 공룡이 멸망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구촌이 항상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먼 미래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개척지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 공간 지구 궤도에 큰 물체를 하나 올려놓고 이제 스핀을 주게 되면 인공 중력이 생기겠죠. 인공 중력을 가지고 이 튜브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유지 장치 물과 산소를 돌려서 서큘레이션 시켜서 우주 도시를 만들면 우리가 적당한 인원이 가서 또 살 수 있다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 식민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이주 계획이 이 마르스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우주는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도 주고 희망도 선사해 주는 소중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로부터의 오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태양이 사실은
얌전한 애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항상 불규칙적인 운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행성도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뭐 지구 근처로 접근했다가 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심심찮게 나오는 엊그저께 5월 달에 나오는 우주 정거장 10을 실어 나르던 창정 5 브라보가 인도양 쪽으로 잔해가 타다가 남은 게 이제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위성과 우주 잔해물이 떨어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렇게 다분한 것이 우주 개발관에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래서 그걸 관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해서 이제 어웨이니스라고 얘기하는데, 더 크게 나가면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우주 환경 감시와 우주 물체 감시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연 우주 위험이 우주 개발관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추가로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주 환경 감시입니다. 우주 환경 감시는 소스가 태양이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으로 위험이 닥치는 것을 우리 인류가 지상에서 무슨 장비를 이용해서 미리 예경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에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태양은 항상 일정하게 활동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먼지 덩어리가 합쳐져서 지구가 고체가 된 행성이잖아요. 근데 태양은 가스 덩어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불규칙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게 플레아 활동도 있고, 흑점수 활동도 있고, 코로나라는 것도 있고, 홍염 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수시로 때때로 불규칙적으로 폭발을 하고 분출을 해서 태양계 전 방향으로 방사를 시키는 태양 폭풍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태양 폭풍이 지구촌에도 물리적 급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태양에서 분출되는 태양 폭풍 중에 좀 빠른 파장 쪽은 좀 빨리 올 것이고, 지구가 1억 5천 킬로 정도니까 빛의 속도로 열심히 달려오면 한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조금 무거운 입자나 물질 같은 거는 한 수일에서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촌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다칠 수 있는 것이 지구 자기장이죠. 지구 자기장이 태양 폭풍의 영향을 받아서 찌그러질 것이고,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받으면 전기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기장이 다치면 우리 지상에 있는 배전반이나 송전판들이 다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깊숙하게 들어오면 지구 궤도에 떠 있는 각가지 이제 위성들이 다친다는 얘기죠. 떠 있는 위성들의 솔라 판넬, 태양 전지판에 PN 다이오드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그 PN 접합체가 이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위성 바디 안쪽으로 들어가면 메모리 칩들이 많습니다. 그 메모리 칩들이 태양 폭풍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위성 통신이나 항법에 신호 감쇄도 있을 것이고, 에러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실제 피해 사례가 각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 극대기가 11년이니 13년이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수시로 때때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1989년에 대규모 정전 사태도 지구 자기장 전기장의 이상으로 이제 일어난 사례도 있다. 9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캐나다 퀘벡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나라 위성들도 보면은 실제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 위성들도, 무궁화 위성도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궤도도 상실한 적이 있고, 궤도 조절한 적도 있고, 통신 서비스가 잠깐 중단된 적도 있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주 환경에 이런 팩터들이 실제로 사례가 있으니, 그럼 우리는 이런 장비나 시설들을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해가면 좋겠다. 우주 개발관에 반드시 대처해야 되는, 그래야 좀 더 우주 개발에 자신감을 가지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허점을 많이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태양 망원경인데, 말 그대로 이제 대낮에 태양을 관측해서 태양에서 얼마나 위험한 입자들이, 파장들이 많이 분출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기 교란이나 전리층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전파 망원경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마찬가지 전파를 이제 관측해서 이 영향으로 위성 통신이 얼마나 장애를 받을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전리층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리층에 매핑을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구촌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위성 항법 통신 이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결과 예상치를 대국민들에게 예경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기관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덕단지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은 주로 2015년부터 정식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우주환경에 관한 연구와 관련 기술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액션하는 팀은 제주에 있는 우주전파센터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장비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서비스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3일치 예보가 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흑점이 얼마나 많이 폭발할까, 흑점 수하고 태양 입자가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될까, 지자계가 얼마나 교란을 받을까에 대해서 하루, 이틀, 3일치를 실제로 예보를 해주고 있고요. 또 현재 스코어하고 과거에 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도 우주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 보통 실제 생활할 때 위성 항법, 위성 통신이 얼마나 심하냐 이런 건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군사 작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중사고가 대형 사고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 보는 거 피할 수 있는 것밖에는 지구 자기장에 찌그러진다고 올라가서 펼 수도 없고, 위성이 다쳤다고 수시로 올라가서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예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수단으로 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 기상현상은 눈에 보이니까 믿고 대처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우주환경예보국 같은 거는 솔라 레드지 프레셔가 얼마나 터지는지, 얼마나 오는지 지구촌에서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환경 팩터를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활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군에서도, 공군에서도 아마 우주환경예경부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주기상예경부 측에 아마 평가심사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아마 한컴에서도 지금 가서 아마 발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듣기로는 잘 되실 것 같으니까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환경예경부 측에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우주 물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주에 떠 있는 물체겠죠. 가 어떻게 지구촌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가 발사될 때 쓴 우주 발사체 로켓이 이후로 지금까지 한 5,500여 건의 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 발사된 위성 총 합을 하니까 한 9,600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위성을 로켓을 한번 발사할 때 한 2개, 3개도 위성을 같이 쏠 수 있으니까 개수가 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중에 실제로 액션을 하고 실제 작동 중인, 임무 중인 위성은 보니까 한 2,300여 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 뭐냐는 거죠. 이제 한 5,500개 정도는 임무 끝나고 돌아가시고 그냥 우주 궤도는 거의 미세중력, 무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성의 법칙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20년, 30년 막 도는 거죠. 그러다 조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쓸데없이 돌고 있는 애들이 5,500여기란 거고, 한번 빼보시면 한 1,800개 정도 남는데 1,800여기는 지구 대기권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소멸됐다는 얘기겠죠. 이 외에도 이제 위성을 발사할 때 썼던 2단, 3단 로켓이라든지 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cm 이상이 한 3만여 기가 되고 1mm 이상만 하면 1억 개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잔해물,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애들이 실제로 임무를 하는 이 정상적인 위성들에게 큰 피해를, 충돌 또는 니어미스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957년 처음 발사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주를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쓰레기 청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정확히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는 거죠. 쏘기만 하고 누적돼 있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죠. 임무 종료된 위성 방치돼 있는 거나 우주 잔해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결국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구나 지구 적에 대해 너무 몰려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뭐 강남 금싸라기 땅에 뭐 아파트가 몰리듯이 지구 조개단은 임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고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치우니까 계속 몰려 있는 거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에도 트래픽 잼이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도 생기고 뭐 시그널도 생기고 했잖아요. 에어 트래픽 잼도 생겼었죠. 이제 앞으로는 스페이스 트래픽 잼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 청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우주 물체 간 충돌한 사례도 있는데 요거는 위성 바디입니다. 위성 건 몸체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옆에서 이제 돌격한 잔해물에 파인 흔적입니다. 충돌한 흔적이고 이거는 태양 전지판에 구멍이 난 흔적이죠. 오른쪽 그림은 더 치명적이죠. 이게 제일 밑에 있는 2009년 미국과 러시아 통신위성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수많은 파편을 더 파생적으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위성들마저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박치기 하면 그만인데 계속 연쇄 추돌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수많은 파편들을 파생시켰기 때문에 점점 연쇄 충돌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과거에 띄운 위성들은 조금 후지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추력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부닥칠 위험에 있어도 요즘 거는 이제 추력기로 회피 기동을 하는데 옛날 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있다가 피해주면 고맙고 안 피하면 당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았었죠. 충돌 속도도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주 공간에. 왜냐하면 한 번 위성을 만들 때 중대형 같은 경우는 한 3천, 4천억 원 들잖아요. 거기다 발사 비용도 있고 뭐 작은 초소형 같더라도 몇백억 원 들 거 아니에요. 이 위성들이 제대로 임무 수명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럼 임무를 제대로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우리 과학위성 얘도 여기 두 번째 적혀 있죠. 정말 2008년에 실제로 니어미스 400m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는 거죠. 지구촌에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우주 잔해물이 굉장히 많죠. 뭐 잔해물은 어차피 우주로 올라가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임무가 종료되면 보통 위성들은 미세 중력에서 돌게 되면 한 20년, 30년, 40년까지 돌면서 조금씩 지구 대기권 쪽으로 들어와서 마찰열 때문에 소멸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보통 다 소멸이 되지 않고 이제 조금씩 남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일부 잔해가 이제 추락하는 사례가 많은데 무엇보다 문제는 통제가 불능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죠. 어디로 떨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즘 거 같은 경우는 발사 로켓 같은 경우는 임무를 다 하고 떨어질 때 이게 어느 정도 위에서 자세를 잡아주면 가급적이면 이제 바다 쪽으로, 바다가 3분의 2로 지구촌에 많으니까 그쪽으로 떨어지게끔 유도를 하는데 옛날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청와대나 국방부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안 떨어졌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여기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거 구전 이렇게 있잖아요.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뭐 전라남도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학생들이 수업 중에 쇠구슬 같은 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 이화여대 보도블록에도 떨어진 거를 실제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실제 맞다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창정 브라보가 또 떨어진 적도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일본 민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주 잔해물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제 소재에 따라서 많이 타는 게 있고 적게 타는 게 있고 진입 앵글이 다르면 덜 타고 더 타고 많거든요. 얘가 이렇게 큰 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뭐 해안가에 떨어진 적도 있고 뭐 정원에 떨어진 것도 있고 주유소에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험들이 많으니까 또 어떤 장비와 시설을 우리가 빨리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겠다라고 한 세트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학 장비와 레이더 장비, 레이저 장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레이더 장비로 일단 먼저 물건을 찾는 거죠. 우주 물체를. 왜냐하면 레이더는 시야가 넓습니다. 시야가 넓어서 여러 군데를 탐색을 빨리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탐색하다가 대신에 시력이 좀 안 좋죠. 탐색하다가 뭐 이상한 물체를 찾으면 연동되어 있는 광학에 임무를 줘서 광학은 시야는 좁은 대신에 시력은 좋아요. 해상도는 좋기 때문에 이상하게 찾은 데를 광학이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레이저 같은 거는 광학으로 아무리 열심히 봐도 포인팅을 하면 XY 두 좌표밖에 못 읽어요. 가로 세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인징을 하면 XY, Z 세 개 좌표를 잡기 때문에 정밀 궤적 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주에 떠 있는 물체를 관측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학 감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시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AO라는 걸 작용을 하는데, 대기 중에 난류가 많아서 산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겟을 잡아도 좀 흐릿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백내장 수술하는 것처럼 좀 더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AO라는 기법까지 적용해서 광학에 보는 해상력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는 좀 더 넓은 범위로 먼저 탐색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광학기는 탐색한 것을 어떻게 정밀하게 식별하고 어디로 지나가는지 정확히 위치를 결정하는 쪽으로 많이 해서 작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광학으로 관측된 위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선으로도 보이고 망원경이 따라가면 점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우주 감시 장비들이 할 일은 얘들이 갖가지 모든 위성들이 어디로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매일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얘들이 언제쯤이면 어느 해하고 부닥칠 확률이 있다, 지구촌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노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각 타겟마다 정밀 궤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번, 지구는 배불뜨기죠.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기 때문에 퍼터베이션, 그래서 항상 궤적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걸 매일 관측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놔야만이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이고, 또 학술 목적으로는 또 이런 것도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성의 이미징을 하기도 하고, 측광이나 분광이라는 걸 해서 위성의 외형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재질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이 위성이 무슨 목적인지를 좀 추가적으로 그렇게 알아보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위협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장비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샘플로 돌아갑니다. 국내에는 군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국외로 군이 잘 나가기 힘드니까 국내에는 군이 담당하는데, 지금 광학 체계는 금년 말 되면 이제 운용 개시가 들어갑니다. 레이더는 좀 비싸고 기술이 좀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큰 레이더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금년부터는 위에 있는 게 아마 공군 부대 방공 관제 사이트라 그러죠.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무인으로 현재 몇 곳에서 지금 금년 말부터 이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갖가지 우주 타겟에 대해서 이제 워닝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밖에는 미니 담당을 하는데, 아마 여기 또 와 계신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물체 감시기관으로 2015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날씨 좋은 곳에, 그다음 건조한 곳에 망원경을 위치시켜 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5군데를 깔아놔서 우리 민군이 협업을 해서 국가 차원의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들에 대해서, 타겟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거 위험이 한반도만의 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위성들은 돌고 돌면 여기도 갔다가 칠레도 갔다가 돌기 때문에 내 나라 위성이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는 채널이 바로 SSN이라고 해서 우주물체 감시 네트워크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광학, 어디에는 레이더, 어디에는 레이저, 이렇게 해서 각각 날씨 좋은 쪽에 해서 같이 전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로 공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런 장비 시설을 구축한다면 이쪽은 없죠. 이 동북아에 뻥 뚫려 있는 블랙홀을 우리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줘서 전 지구적 차원의 이제 예비 차원의 협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주 물체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극적인 방향이죠. 어떻게 되나 관측을 해보고 빨리 피하라고 노티를 하면은 그리고 우주 물체가 쏟아지는 날은 굳이 밖에 여행 다닐 필요 없이 건물 안에 있는다든지, 또는 미리 위성으로 하여금 회피하는 그런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고, 이것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그냥 잡으러 가는 거죠. 우주 잔해물, 우주 쓰레기를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다는 게 이 방법인데, 있는 거죠. 아마 각 나라별로 조금씩 목표치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열심히 추적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겠다는 데가 있고, 좀 방지하겠다, 아예 더 나가서 아예 잡아오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에서 얼마 전에 권고안을 낸 게 있어요. 위성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부닥치더라도 좀 덜 파열되는, 덜 파괴되는 쪽으로 좀 하시라 하는 거고, 또 이제 피할 수 있는 뭐 추력기를 반드시 가지고 올라갑시다라는 권고안을 낸 게 있고요. 우리 항우연 부원장님도 오셨듯이 항우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포획 위성을 우주탐사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연구 개발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밑에 좀 일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레이저 추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주 물체가 이렇게 돌면 쏴가지고 속도를 감속시키는 거죠. 속도를 감속시키면 고도가 떨어지고, 고도가 떨어지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시기가 빨라지니까 강제로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빨리 빨려들게 해서 타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여기 있는 뭐 끈적이라든지 이건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이 아예 감싸 잡는 거죠. 그다음 그물 뭐 이런 형태로는 실제로 잡으면 둘이 같이 동시에 지구 대기권 쪽으로 동반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대기권 마찰열에 의해서 소멸을 하게끔 만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봇팔 같은 거는 잡아서 던지고 또 다른 걸 잡아서 던지고 다른 걸 잡아서 던지면 여러 번을 또 쓸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면 우주 쓰레기만 잡겠습니까? 뭐 나쁜 적성위성도 잡으면 군사적 가치도 또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초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상영이 된 SF 국산 영화입니다. SF 영화 승리여라고 송중기 주연으로 나온 건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우주 잔해물, 우주 쓰레기 청소부 선장입니다. 우주선 선장.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결혼을 지으면 우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과거고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뭐 우주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주 개발간 항상 우주 위험이 존재한다는 동전의 양면임을 항상 인식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우주 개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건 대비를 해야 된다. 우주 기상 또는 우주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주 환경 예경보 체계가 지금 한컴에서도 이제 제안을 하셨듯이 잘 수주가 되시길 원하고요. 레이더 우주 물체 감시 체계는 조금 고가고 기술이 이제 하이텍이다 보니 조금 늦게 갈지라도 조기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을 갖추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주 잔해물, 우주 쓰레기를 국제적으로,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이 쓰레기가 내 건지 너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거다 너 거다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국제적으로 적극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남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